모텔 안에서 내가 동영상을 틀으면서 합의하에 관계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해놓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내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은 자백하고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무죄를 주장해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안녕하세요. 네, 법률사무소 여운의 유영규 변호사입니다. 네, 김환섭 변호사입니다. 홍기용 변호사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그 형사 절차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신분에 관한 정의 알아봤고요. 두 번째로 형사 절차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더 궁금해하실, 그럼 실제로 내가 형사 절차의 피의자가 됐을 때 난 어떤 방향을 택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그리고 어떤 길이 내 앞에 펼쳐져 있는지를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제가 알기로 대략 저희가 사건 진행할 때 보면 크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은 두 갈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떠세요? 정확하게 말씀 주셨고요. 사실 이 피의자인지 피고인인지 상관없이 우리가 한 번에 어떤 수사 재판을 받는 가해자라고 칭할게요. 이런 가해자의 입장에서 우리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어떤 내용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어떤 말의 방향 설정으로 가야 하느냐 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쉽게 아는 거예요. 사실 자백할 거냐 아니면 부인할 거냐,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 물론 세 번째 방안으로 세모도 있긴 합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도 있긴 합니다. 그건 물론 어떤 케바케의 사안이라 제가 그것까지 설명드리기엔 좀 그렇고, 자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주장을 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매년 발간하는 양형규칙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양형기준표가 있어요. 네, 방금 김 변호사님께서 양형 기준 뭐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 양형에 대해서도 되게 낯선 용어라서 그 양형이 무엇인지 홍 변호사님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양형이라는 거는 일단은 지금 피고인 입장에서는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는데, 그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느 정도의 형을 선고할 것인가에 대해서 참고할 만한 그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를테면 법정형에 그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 그러면 거기서 가중적인 더 처벌을 크게 해야 되는 요소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형을 내리는 게 적절한지, 감형적인 요소가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형을 감하는 게 적절한 건지에 대해서 그 양형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매년 출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 범죄별로 또는 일반 범죄별로 양형 요소라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데, 모든 범죄에 포괄되는 것을 바로 일반 양형 요소, 일반 양형 인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탄원이 있는 점, 피해자의 어떤 용서가 있는 점 등등,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양형 요소고, 특별 양형 인자라고 해서 특별 양형 요소가 각 범죄별로 특별하게 정해진 것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특별 양형 인자라고 한다면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또는 피해액이 굉장히 다액, 5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중 감경 요소로서 또 작용을 하는 겁니다, 각 범죄별로. 자, 그러면 이 자백 사건의 특성은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양형에 해당하는 것, 즉 감형 요소에 해당하는 어떤 그 조건들, 요건들을 파악하셔서 그것들을 재판부에 주장 소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판부, 재판장, 판사님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형을 정해줄 때 이 모든 참작을 하셔가지고 처벌에 감형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의뢰인들 만나보면 뭐 합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반성문 써서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양형인자가
꽤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특별양형인자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특별양형인자 같은 건 또 범죄별로 달리 규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아울러 찾아내고 또 일응 소명하려면 꽤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자백하면 뭐 알아서 나한테 선처해 주시겠지 이런 건 사실 대한민국에 없고요. 내가 선처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걸 주장하고 또 일응 증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양형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결국 자백 사건의 포인트다. 그래야만 검사도 재량권을 이제 부려가지고 이 처벌의 수위에 있어서 구공판으로 이 재판 정식 기소로 넘길 것을 약식 기소로 해서 벌금형을 줄지, 또는 재판장에 넘어갔을 때는 재판장에서 이제 판사님 입장에서 양형 요소를 감안하셔서 실형 줄 것을 집행유예를 주고 집행유예 줄 것을 벌금형을 주고 이렇게 좀 가만히 된다. 저는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판사님께 판결 이유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두 가지 갈래 중에 자백하고 선처를 말하는, 한마디로 내가 죄를 다 인정하고 반성하니까 나한테 최소한의 형벌을 내려주세요라는 그 자백의 길을 우리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한 길이 이제 나는 죄가 없어요. 무죄를 주장하는 건데, 이거 참 변호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까다롭고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유 변호사님이 질문 주신 사항은 사실 변호사로서 어렵다라고 표현드린 이유가, 우리가 무죄, 무혐의 주장을 하는 순간 이에 대한 리스크, 위험성은 결국 의뢰인이 모두 감당을 해야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괘씸죄에 해당해서 엄벌에 해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험성 때문에 저희 이 법률사무소 여온의 이 담당 변호사들은 사실 무혐의 무죄 사건을 못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꼼꼼히 생각을 해서 의뢰인과 깊이 있게 고민해서 결론을 내려서 주장을 결정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무서운 항변 사유고 주장입니다, 사실은. 이 과정에서는 사건 전후, 이 사건의 어떤 직전과 직후, 그리고 그 훨씬 전과 그 훨씬 후의 사정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왜? 사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떤 사안이 발생할 때는 우리가 계획범죄를 하는 악인이 아니고서야 그 사건 당시마다 녹취록이, 녹취 파일이 있거나 또는 CCTV 영상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10 중에 9이 없어요, 사실. 말이 안 되죠. 모텔 안에서 내가 동영상을 틀으면서 합의하에 관계하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라고 해놓고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건 전중 후의 관계에 비춰볼 때 합리적으로 수사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들도 AI가 아닌 사람인 이유는 그들도 설득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그 성범죄도 특히 그렇고 뭐 대부분의 사건들이 그렇지만 진술만 있는 경우 굉장히 사실 진행하는 데도 까다롭고 수사기관을 설득하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홍 변호사님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만약에 진술 증거만 있다, 객관적인 물증은 없고 진술만 있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최선인지, 그 부분 한번 여쭙고 싶어요. 네. 그 부분이 사실은 변호사로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면 아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죄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만큼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검사나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죄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지 우리의 무고함을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아닙니다. 결국 그거를 노력할 사람은 본인 혹은 본인을 도와줄 국선 변호인 혹은 사상 변호인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범죄는 다 구성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지금 소위 말해서 딱 잡고 판사님을 설득해 갈지가 중요한데, 우선은 재판에 넘어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소송 기록을 확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당사자면은 뭐든지 확보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수사 중이었을 때는 확보할 수가 없어요. 왜? 수사는 밀행성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피고인이 된다고 하게 되면 소송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데, 소송 기록을 보고
그리고 증거까지 다 보니까 CCTV도 없는데 그냥 그 고소장, 그리고 고소장의 진술조서, 그리고 고소인의 진술조서, 그리고 참고인, 뭐 목격자면 목격자, 그분의 진술조서 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이거를 무죄를 입증하겠어요? 두 가지겠죠. 우선 그분들을 그 재판장으로 불러서 이분이 예전에 했던 진술이랑 현재 진술, 경험한 사실이랑 다르다라는 걸 입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 또 두 번째는 나 쪽에서도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 나한테 유리한 목격자가 있다. 라 그래서 우리 쪽에서 증거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혼자서 혹시 대응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을 증인을 신문하거나 이런 절차를 다 혼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애초에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우리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유리하게 진술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내가 이 분한테 어떤 증거, 어떤 내용의 진술을 뽑아내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그 질문을 뽑아내고 하나하나 질문을 해가면서 사실 이렇게 좀 함정도 파고 그렇게 하면서 좀 설득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술 증거만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 사람들만 진술 증거만 있으니까 나 무죄야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진술 증거밖에 없는데 검사가 기소를 했어? 그럼 충분히 이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기소했을 텐데 하고 더 긴장하고 본인을 도와주실 뭐 변호사든지 아니면 충분히 자기 사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 검토의 출발은 소송 기록을 검토하는 것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사 절차를 쭉 저희가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내가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라면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둘 중에 하나의 길은 자백하고 반성을 하거나 아니면 무죄를 주장해서 내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이다. 근데 이 둘로 가는 길 중에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굉장히 신중하셔야 되고, 그 길을 선택하는데 판단 기준은 무엇이어야 되고, 그 길을 선택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무엇을 하셔야 되는지를 오늘 두 변호사님 모시고 소상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저희가 이제 이렇게 형사 절차에 대해서 일반론을 쭉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 그래도 명색이 펫로펌이거든요. 그래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또 다른 분쟁들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